30페이지 문제 3번 해보면 자, 원칙적인 겁니다. 원칙적으로 태도, 의견, 개성 등 가치가 내포된 요소, 이렇게 가치가 내포된 요소들은 행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 행정현상을 의사결정 과정으로 파악하고 인지 방문 협동 연구 과학적 방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자 1번 문제 1번이 될 거고 그 내용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32페이지 생태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생태론은 우리가 이제 생태론이란 단어를 몇 번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 생태계 배워봤죠, 그죠? 생태계 하면 어떤 관점을 생각하냐? 일단 생태론이 가진 공어는 뭐냐면 생태론이 나오면서 드디어 이 환경과 행정과의 관계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내용으로 넘어오면서 앞에 안 본 내용들이 연구 방법론의 내용을 좀 몇 개 안 봤는데, 자, 앞선 시간에 이런 방법론적 개체주의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죠? 방법론적 전체주의, 이런 내용을 먼저 한번 보면, 방법론적 개체주의, 전체주의를 한번 보면, 한 사회가 있어. 우리 반 아까 지금 여기 강의실이 몇 호인지 모르겠는데 301호라고 합시다. 301호 수강생의 특성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 301호 구성원 A, B, C, D 4명이 있다 치자. 그래서 구성원 A를 연구하고 B를 연구하고 C를 연구하고 D를 연구해서 각자의 특징을 합해 놓은 게 각자 특징의 이 합이 301호의 특징이다. 이렇게 연구하면, 자, 연구할 때 연구 방법론적으로 분석의 대상을 개체 하나하나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죠. 이게 방법론적 개체주의고, 방법론적 전체주의는 301호, 예를 들어 시험을 쳐서 301호의 점수를 합계낸 다음에 301호의 평균 성적이 우수하니 이 구성원 A, B, C, D 모두가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하면 얘 집단, 우리 사회를 전체를 먼저 연구했죠, 그죠?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취할 때 생기는 문제는 A라는 한 구성원이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서 사회 전체가 A가 가진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각각의 구성원 개개인의 속성을 전체로 합할 때, 전체의 속성으로 합할 때 생기는 오류라고 해서 전체로 특성을 환원할 때 생기는 오류, 환원론적 오류 혹은 구성의 오류 혹은 합성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특성을 이렇게 합할 때 사회 전체는 그런 속성을 가지지 않는데 개개인이 가졌을 뿐인 속성을 사회 전체 속성인 것처럼 사회로 합할 때 생기는 오류다, 환원론적 오류다, 합성의 오류다, 사회 전체를 구성할 때 생기는 오류다, 구성론적 오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301호 전체를 연구해서 이 클래스 자체에 어떤 특성이 있네. 그러면 이 클래스를 구성하고 있는 A라고 하는 한 개인도 이 클래스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전체를 이 구성하고 있는 A, B, C, D 4사람으로 쪼개서 각자에게 대입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쪼개는데 생기는 오류다. 분할의 오류,
혹은 생태론적 오류. 생태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깨구리, 뱀이 그대로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 쪼갤 때 생기는 오류, 분할의 오류, 생태론적 오류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전체주의에서는. 단어가 이런 걸 뒤에 교과서 볼 때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 결정론과 환경 임의론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결정론과 임의론은 뭐냐면, 결정론은 우리가 어떤 원인 변수가 있고 원인에 의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그죠? 이 원인은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실험을 하는데 이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먹으면 잠을 못 자느냐 할 때 커피를 내가 한 잔, 두 잔, 세 잔 먹을 수 있는 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혹은 우유가 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여 우유를 500ml를 한 통 먹고 두 통 먹고 세 통 먹고는 원인이 되고, 그래서 나온 결과 키가 컸다, 10cm 컸다, 5cm 컸다 하는 결과는 이 원인 변수에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 원인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원인 변수를 독립 변수라고 하고,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통제가 가능한 걸 독립 변수라고 하고, 독립 변수 양에 의해서 나온 결과는 독립 변수 양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결과 변수를 종속 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험을 할 때. 그래서 환경 결정론이라고 하는 건 행정이 환경에 대한 종속 변수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은 행정이 환경에 의해 종속되는 거야. 그래서 환경에 의해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환경 임의론은 행정이 환경이 행정을 결정했다는 환경 결정론은 행정이 환경에 의해 종속된다. 그래서 행정의 환경에 대한 이 종속 변수성을 강조한 거라면, 환경 임의론은 행정이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임의론, 행정이 임의로 바꿀 수 있다. 행정이 전략적으로 환경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행정이 독립 변수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은 행정이 결과물인 거야. 종속 변수인 거야. 왜? 환경이 요인이 돼서. 그래서 선진국은 행정 환경이 좋으니까 미국과 같은 행정 체제가 나올 수 있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행정 체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 선진국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환경 속에서 환경이 행정 체제를 결정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행정이 환경에 의해 결정돼 버리는 거니까 행정의 종속 변수성이 강조된 거고, 행정이 열심히 노력해서 행정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를 환경을 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이 전략적으로 환경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건 행정이 독립 변수 원인이 돼서 정치, 사회, 경제 이런 행정 환경을 다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행정의 독립 변수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이다, 환경 임의론이다 하는 건 환경이 결정해버리는 거냐, 아니면 환경이 결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행정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 자체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볼 이 생태론은 행정을 둘러싼 이 환경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긴 했어. 환경을 고려하기는 하되 생태계 내의 개구리가 내가 오늘부터 더 이상의 이런 먹이 사슬을 거부한다. 내가 더 이상 뱀한테
더 이상 먹이 잡힐 수 없다. 내가 오늘부터 뱀을 잡아 먹겠다라고 해서 이 생태계를 다 거부하고 지가 뱀을 잡아 먹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럼 파리가 개구리를 잡아 먹겠습니까? 거꾸로 안 되겠죠. 그래서 생태론은 환경을 고려했지만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환경 결정론적 관점에 서 있는 게 생태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내 개체처럼 행정도 생태계 내 개체처럼 행정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환경을 적극적으로 막 바꿔가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는 역할은 아니고 주어진 환경에 의해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을 이해하고 있는 게 생태론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생태론인 거예요. 생태계처럼. 내용을 한번 봅시다. 개념을 보면 생태론은 행정을 생태계 내의 유기체처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특성을 이해할 때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 드디어 이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폐쇄체제가 아닌 개방체제적 인식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내용을 특징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개방체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을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생태계 내 개체처럼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다. 그래서 환경이 행정을 결정해버리는 거야. 생태계 내 환경이 생태계니까. 그래서 환경 결정론적 관점에서 종속 변수인 거야. 환경에 의해 일방적인 영향을 받기만 하는, 내가 환경을 바꿀 수는 없고 환경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서 존재하는 행정, 이렇게 종속 변수로서 행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앞서 행태로는 개개인의 행동과 태도, 그래서 질문지, 설문조사, 면접, 관찰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여기서는 행정 환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죠. 그죠? 여러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행정 환경, 거시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물학에서 구조기능주의라고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신체 구조는 각각의 기능을 하죠. 간은 간대로 해독 기능을 하고 심장은 심장대로 뛰고 있고 폐는 폐대로, 이걸 우리는 구조기능주의라고 해. 각각의 구조는 각각의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각각의 구조는 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게 구조기능주의인데, 이걸 이제 이런 사회과학 연구에서 구조기능주의도 이런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구조기능주의 관점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생태론, 뒤에서 보게 될 체제론,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우리 전체 생태계 내에 행정이 존재할 때 이 행정이 고유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기관이 고유한 기능을 하듯이 이 환경, 생태계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행정도 행정 고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게 이제 구조기능주의인 겁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다 정도 보면 될 겁니다. 중범위 이론이다 라고 하는데, 이 생태론, 비교행정론 모두 중범위 이론입니다. 중범위 이론은 연구 단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이렇게 분석 대상에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고, 일반 보편 타당한 일반 법칙이냐 특수한 사례냐 아니면 일정 중간 수준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냐라고 할 때 이 생태론, 비교행정론 이런 내용들은 개발도상국 체제에 적용 가능한 중범위 이론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일 겁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생태론자라고 하면 이 가우스라는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이 아저씨는 그래서 자, 생태론은 뭡니까? 생태론은 행정이 존재하고 있으면 행정이 마치 이 큰 생태계 내의 한 개구리처럼, 생태계 내의 한 유기체처럼 행정 환경에 의해서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다, 이렇게 봤죠. 그죠? 행정을 둘러싼 환경을 드디어 고려하긴 했지만 환경에 의한 영향만을 고려했지 행정이 환경과 주고받는 반대편에서의 작용은 아직 고려하지 못한 겁니다.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 고려한 거야. 그래서 가우스란 이 사람 생태론자, 이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죠? 그 7가지를 머리 글자를 따서 주인장 사재기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주민,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국민, 일반 국민들이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 그 행정체제 안에서 박정희, 우리나라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죠?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특정 인물이 영향을 미친다. 한반도, 대한민국 이런 위치, 장소 이런 게 영향을 미치고 사상이나 이념, 그래서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게 행정체제에 영향을 당연히 많이 미치겠죠. 그죠? 네. 재난,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정치학 가면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이런 게 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딱 붕괴되기 전까지는 딱히 건축물 안전에 대한 이런 경각심도 없었고 진단도 없었어. 그래서 부실하게 공사해도 주기적으로 안전진단 체크하지도 않았어. 삼풍백화점이 정말 폭삭 주저앉았죠. 그죠? 정말 건물이 통째로 폭삭 주저앉고 나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건축물 안전진단 같은 게 제도화되게 됩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재난이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체제가 가지고, 행정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들. 그래서 물리적 기술 혹은 사회적 기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해서 총 7가지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주인장 사제기 이렇게 7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 내용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헌과 한계로 가보면 공헌은 일단 행정의 환경을 인식했죠. 행정을 개방체제로 파악해서 환경에 의해 일방적인 영향을 받기만 하지만 어쨌든 행정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시작한 거야. 행정을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로 파악하고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환경에 의해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한계 1번에 보면 환경 결정론적 시각화, 환경이 이미 다 결정해버리고 행정은 종속 변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내용이 오히려 한계로 또 지적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고려했지만 지나치게 환경 결정론적 관점에 서 있다. 행정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 환경 차이에 따라서 행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한 거야. 이제 그게 국가 간의 행정 차이를 인정하고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후진국 행정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태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인식이 들어온 거다. 그래서 그러면 환경에 일방적 영향을 받으니 미국이란 나라의 행정은 미국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거고 한국이란 사회는 행정은 한국에 의한 영향을 받을 테니 국가 간 환경 차이가 있으니 국가 간 행정에도 차이가 있겠네. 이 내용들을 비교 연구해 보자라는 우리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비교를 연구해서 선진국의 행정 체제는 이런 내용을 특징으로 한다. 개발도상국의 특징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올수록 행정학이라는 학문의 깊이는 더 깊어지겠죠. 그죠? 행정학의 과학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 공헌이 있는가 하면 한계는 환경 결정론적 관점에서 종속 변수로 행정을 이해하고 있고 이런 행정의 과학성에 기여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으로서의 기술성이 부족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환경만 너무 고려해서 내부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국가 단위의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행정, 선진국의 행정 이렇게 중간 단위, 중범위 이론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일반 법칙 수립에 실패했다라는 한계를 따르는데 이 공헌과 한계를 그대로 따르는 게 이 생태론을 활용한 비교 행정론의 공헌과 한계를 그대로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비교 행정이 뭔데 하는 내용을 한번 봐보자. 비교 행정은 거기 의의 두 번째 칸의 배경을 먼저 보면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막 냉전 체제였죠. 냉전 체제에서 서구 사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국가들에게 지원을 해주죠.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미국이 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후진국에 대한 원조 계획 이게 마셜 플랜인데 계속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느냐
이제 고민이 된 거야. 계속 이렇게 후진국한테 돈을 퍼줘야 돼? 대한민국에 계속 저렇게 지원을 해줘야 돼? 그럼 걔들은 잘 살 수 있어? 라는 관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쟤들은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쟤들은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서 목이 메인 건 아닌데, 자, 쟤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제 연구해 보자는 거야. 연구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미국 행정학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된 거야. 왜? 많은 원조도 해주고 자기들이 어떻게 행정체제를 운영하라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정보도 주는데 왜 쟤들은 저렇게 살고 있을까? 미국의 행정이론이 한국에서는 적용 안 되는가? 라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태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 한번 비교해 보자. 미국에서 잘 발달한 이 행정이론이 과연 미국 사회, 미국 환경 하에서 미국 사회에만 적합하고 개발도상국에는 적합하지 않는가? 그러면 개발도상국은 그런 지네들의 행정 환경 속에서 어떤 행정체제를 갖고 있는지 비교해보자 한번.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름이 비교행정론인 겁니다. 이게 연구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보면 각 국가의 행정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비교해가지고 모든 행정체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칙이 없는지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야. 논의를 출발할 때는 일반 법칙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 미국 행정이론이 어느 나라에나 적용되는 이론이다라는 걸 밝혀보고 싶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국가 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구나라는 결론을 내고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출발하면서 이 대표적으로 이제 브래드 리그스라는 학자가 연구를 진행하는데, 자, 일단 연구 방법을 보면 이 사람은 각 국가를 연구해야 되겠죠. 미국 행정 연구하고 그 특성이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사례를 분석해서 결론적으로 뭘 하고 싶다고 그랬죠? 일반 법칙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미국 행정이론이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하다라는 일반 법칙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일반 법칙적 접근이고, 얘들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생태론적 접근을 합니다. 처음에는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두 개를 나눠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해서 사회가 두 개, 농업사회, 산업사회 두 개 있다라고 해서 사회 이원론이었는데, 개발도상국을 연구하면서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중간에 개발도상국 사회가 하나 더 있구나. 그래서 사회 삼원론 관점을 취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리그스의 논의를 한번 보게 되면, 처음에는 농업사회하고 산업사회 두 가지가 있다고 본 거야. 농업사회는 모든 가치가 획일화되어 있는 융합사회 이런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사회적인 가치가 그냥 특별하게 다양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사회의 어떤 우리 조선시대에 농사짓고 살 때 생각해보면 뭐 우리 개인의 개성이 다양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마을마다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농사 지어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죠? 최대 수확량을 걷어서 편하게 먹고 사는 뭐 그런 목표, 그런 게 다라면 산업사회는 이 다원화되어서 다양한 개인의 개성 같은 게 존중되는 다원화 사회를 특징으로 합니다. 근데 개발도상국을 살펴봤더니 이 획일적인 가치가 한 줄기 빛이 이 뭡니까? 7색깔 무지개로 갈라질 때 뭘 통과하면? 프리즘을 통과하면. 그래서 융합사회 특징을 가지는 농업사회가 다양한 가치, 다양한 지향성을 가지는 이 다원화된 산업사회로 흘러가기 전에 과도기 사회를 개발도상국의 행정, 이거를 프리즘 사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리그스의 사회 삼원론 아래 표를 보면 농업사회는 획일화된 가치를 지향하는 융합사회면 산업사회는 이 분화된 가치를 지향한다. 중간에 과도기적 사회로
프리즘 사회라는 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사회에서 행정은 우리가 안방에서 그래서 마을에 우리 마을 지주 같은 역할을 하는 동네에 이제 제일 큰 어르신이 있잖아요, 그죠? 뭐 토지 같은 소설 보면은 그 동네에 이제 요 큰 대감마님 집이 있고 나머지 이 집들은 다 뭡니까? 가진 이 논에서 다 소작농인 거죠, 그죠? 농사하는. 그래서 요 큰 집의 안방에서 모든 이 마을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을에서 얼마나 농사짓고 올해 소작농들한테 얼마를 나눠주고, 마을에 뭐 누가 사고를 쳐도 여기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대감마님이 뭐라 야단치고 막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안방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산업사회에서는 공식적인 사무실, 오피스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프리즘 사회에서는 안방에서 오피스로 가는 과도기인 거야. 그래서 이런 큰 집에 대문 옆에 보면 손님들이 먹는 사랑방이 있죠, 그죠? 이 사랑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사랑방 모형,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융합사회, 농업사회는 안방 모형이다. 안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게 구분되지 않는 거죠. 저 마을의 의사결정도, 그죠? 마을의 제일 대감마님 집에서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공사 구분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분화된 사회, 산업사회에서는 사무실 모형이다. 사무실에서 엄격한 공사 구분이 이루어진다. 과도기적인 사회에서는 이렇게 막 혼재돼 있다. 어떤 거는 구분돼 있고 어떤 거는 구분 안 돼 있고, 안방에서 사무실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그 대문 앞에 사랑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사랑방 모형인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 사회를 우리는 최근에 우리도 이제 사회가 분화된 사회로 가고 있지만, 프리즘 사회를 이제 우리는 우리 한참 그 한국 전쟁 이후부터 박정희 정권 개발 연대기를 거치는 사회를 우리도 이런 개발도상국의 프리즘 사회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프리즘 사회의 특징, 이렇게 해서 리그스가 제시한 프리즘 사회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대표적으로 묶어보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첫 번째는 이질 혼합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전통적 사회에서 현대적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보니까 각 특성이 막 섞여 있는 겁니다. 기능들도 막 중복돼 있고 중첩돼 있다. 가치와 규범의 이중화라고 해서 다규범성, 형식주의와 표리부동, 양초점성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분파성, 가격불안정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저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올해 93이 되시는데 아직 정정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22년생이십니까 그러면? 근데 21년생, 22년생 하여튼 그러셨던 것 같은데, 한참 중국에서 무슨 가게 종업원으로 있다가 일본인들이 막 도망가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보니까 이제 강복이 됐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했다.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자기도 한국에 들어와야 되니까 배편을 구하는데 못 들어올 뻔하다 가까스로 겨우 배에 올라타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막 어느 순간 하시더라고요. 평생 안 했는데 90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전해주고 싶으신 건지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분은 조선시대 분이, 사실 조선시대 태어나가지고 조선시대 분이고, 또 일부는 한참 또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참 개발연대기 때 이런 산업역군으로 일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도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이런 얘기하면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 최신 정보통신, 그죠? 기술을 활용한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 그죠? 옛날에 아까 군대 이거 근무 서는데 2인 1조로 근무를 서면 이런 옛날 얘기를 막 하잖아, 그죠? 이미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여기 또 앉아 계신 또 막 한 20대 초반의 여성분들하고 또 얘기를 좀 해보면 또, 그죠? 저는 아이돌을 좋아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솔직히 엑소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걔들이 대세라며. 이미 이제 여러분과 저는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죠?
저는 어디까지는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슈퍼주니어까지 알았던 것 같은데 엑소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뭐 요즘은 걔들이 대세라고 하는데 이제 세대 차이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원체 다른 삶을 살아왔던 거야.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굉장히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거지. 불과 20, 30년 전에도 이 겨울에 보릿고개 넘기기가 쉽지 않았던, 겨울에 끼니 떼기도 연탄 떼고 살던 시대가 얼마 안 지났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개도국 사회에서는 뭡니까? 이런 이질 혼합성, 우리 사회도 그렇죠. 우리 사회도, 그래서 가치 갈등이 우리 사회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서구에서는 산업화를 이루는데, 산업화를 완성하고 정보통신사회로 넘어가기까지 20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200년은 고사하고 한 50년, 그죠? 한 1970년대 기준을 잡으면 이제 아직 50년도 안 된 거죠. 그죠? 그 짧은 기간 안에 산업화를 완성하고 정보통신사회로 넘어간다. 뭐가 문제냐면 산업화를 시작한 사람들은 그 한참 젊을 때 이 산업화를 생각하고, 그죠? 수출 달성, 그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지금 회사 생활하면 힘든 게, 지금 회사의 사장님, 뭐 상무님, 전무님, 이 사람들은 조직의 가치를 우선해가지고, 그죠? 야근이 당연한 거고 회사의 이익이 우선이고 이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관리자가 돼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돈을 좀 더 버는 것보다 내 인간적인 가치, 인격적인 가치, 그러니까 야근 수당 좀 안 받아도 제때 퇴근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친구들을 만나서 개인적인 삶을 살고 싶은 가치가 더 우선하는 거죠. 그죠? 그런 가치가 혼재해 있으니 직장 상사들은 회사 돈으로 밥 먹여준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하면서 회식하자 이렇게 하고, 근데 사람들은 너네랑 먹으면 재미없어, 그냥 집에 보내줘, 이거잖아. 이제 돈으로 줘, 식권으로 줘, 뭐 이런 생각을. 그래서 그런 가치 갈등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오죽할지언정 이 프리즘 사회 특징의 이질 혼합성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이 변화돼 가는 중심에서 이질 혼합성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와 규범의 이중화도 여러 가지 가치가 막 혼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70년대 보면 아직도 유교적 가치가 남아있고 아직도 조선시대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 상황에서 산업사회의 특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혼란스러웠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다시 정보통신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이래. 그래서 빨리 적응하신 분은 그래도 메일도 보내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지만, 그게 안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컴퓨터 쳐다도 보기 싫은 거잖아. 그죠? 그게 한 사회의 혼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켜야 될 가치가 많은 다규범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 법규범이 현실을 모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규범은 그럴싸하게 만들어놨는데 실제 지켜지지 않는 형식주의와 표리부동 같은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복지정책에 관한 법률이 가장 헌법에서 제일 잘 반영된 게 이승만 정권 때 1공화국 때 헌법이야. 왜? 북한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좋은 나라인지 북한이 좋은 나라인지, 분단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 못지않게 헌법에 복지에 관한 규정이 많이 들어와 있다. 사회적 기본권이 실현됐습니까? 못 지키지. 그죠? 돈도 없고 실천할 가치 생각도 애초에 없었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즘 사회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양초점성이라는 단어가 프리즘 사회의 특징으로 나오는데, 다른 선진국의 법률을 모방해서 관료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관료의 법적 권한은 적으나 실제로는 관료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게 이 양초점성. 그래서 양초점성, 초점이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한쪽의 법적 권한을 제한해놨으나 실제에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게 양초점성, 프리즘 사회의 특징입니다. 아직 완전히 산업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시족적, 그래서 종친회 이런 것들, 지역적 향후회, 종파적, 무슨 고등학교 동문회 이런 것들의 유대가 여전히 중시되고 있고, 그래서 어디 출신이요? 나도 거기 출신인데 하는 연고주의와 온정주의, 그죠? 범죄와의 범죄와의 전쟁입니까? 나쁜 놈들 전성시대 이렇게 보면, 나도 공무원 출신이요, 공무원 출신. 최민식 씨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뇌물 주고 검사한테 불려가가지고 나도 공무원 출신인데, 그죠? 세관 공무원 출신이라고, 공무원 출신인데 잘 봐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연고주의, 온정주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뭡니까? 그 지검장에 무슨 저 먼 친척 누구 데리고 들어가지고 같은 경주 최씨 뭐 집안의 어르신인데, 이런 것들, 그런 시족주의, 이런 다분파주의, 파벌주의 이런 게 우리 사회, 프리즘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격 불확정성. 그래서 상품 가격이 딱 정찰제, 백화점의 정찰제 이런 게 어찌 보면 이제 산업사의 특징인데, 가격이 불확정적이다. 시장에서 깎아줘, 더 줘. 그래서 이제 수지 킴 여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매자의 협상력에 따라 가격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프리즘사의 특징입니다. 천민자본주의라는 건 안정된 사업에 투자해서 제대로 된 기업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치체제가 불안정해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회사 짓고 공장 지었다가 망할까봐 돈놀이, 고리금융이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천민자본주의라고 한다. 자, 일단 공헌 및 한계를 볼게요. 공헌을 보면 미국 행정학의 한계 인식을 통한 국가 간 비교 연구 진행. 그래서 미국 행정학 적용해주면 후진국들 다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실제 보니까 아니더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런 프리즘 사회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미국 사회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미국 행정 이론이 이런 한국에는 적용이 안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고유한 행정 이론들을 만들어내자.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합니다. 국가 간의 차이, 특수성을 인식하고 후진국 행정 현상을 설명해 봅니다. 한계는 서구 중심적 편견이다. 그래서 이 프리즘 사회가 꼭 잘못된 거냐, 꼭 산업사회, 서구 중심으로 산업사회 돼야 좋은 거냐라는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이 가진, 우리 어찌 보면 아까 그 다규범성에서 다분파주의에서 시족적, 지역적, 종파적 유대성 이런 게 꼭 나쁜 건 아닌 거잖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개발도상국 행정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 있는 비관론적 숙명론은 그래서 행정은 환경에 대한 종속 변수다. 환경 차이가 있으니 환경에 의한 차이를 인정하는데 그 환경 속에서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다. 결국 환경 제약에 인해서 개발도상국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걔들 안 됐지만 너는 환경이 그러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비관론적 숙명론에 처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한국과 같은 나라가 급격하게 성장을 이루어내는 이런 변화와 발전 사항을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분석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입증해내는 거지,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이 뭘 해야 될지, 처방, 아프면 우리 약국 가서 약을 받듯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을 내려주지를 못했다. 1번 법칙 수립에 실패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이제 리그스 이론을 받아들여서 한 단계 더 발달시킨 사람이 이 헤디라는 사람입니다. 3번에 있는. 그래서 헤디라는 사람은 애초에 신생국 행정체제만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들어온 거야. 들어오는데 거기 중거미 이론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전체 환경 어차피 다 분석해가지고 답 못 구하니까 얘는 정부 관료제 조직을 중심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관료제라고 하는 한정된 범위에 대해서 선진국과 신생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연구했다라고 해서 관료제라고 하는 분야에 국한해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중범위 이론이라는 또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결국에는 신생국 행정체제 연구해보니까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더라. 좀 국가 간 차이는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인재 부족 현상을 겪더라. 관료 부패들이 만연해 있더라. 나름 엘리트라고 하는 관료들이 자기들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외국 제도를 무분별하게 모방하다 보니 위에 있는 형식주의가 나오는 거죠. 제도는 막 도입해놨는데 실제 운영할 역량은 안 되다 보니까 외국 제도의 무분별한 모방이 형식주의를 이루고 있더라. 그럼 관료제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 관료제의 자율성이란 좋은 의미에서 관료제들이 자율적으로 일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관료제들이 통제받지 않고 자기들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죠?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다. 별로 또 좋은 얘기는 안 나오죠. 그죠? 자, 34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자. 생태론 1번 가우스입니다. 행정현상을 환경과 관련시켜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4번에 보면 서구 행정제도가 후진국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환경 고려하고 있고 생태론이죠. 3번 보면 행정이 추구해야 될 목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고 환경 차이에 따른 행정의 차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 이런 게 아니고 행정은 환경에 의해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로 봤던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가우스가 지적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이렇게 이제 2003년에 한번 좀 지엽적인 출제가 이루어지고 2012년에 한번 더 나와서 문제를 담았는데 다음에 이 시험 이게 이제 다시 시험에 나올 때는 한 2021년쯤 될 거야. 그래서 2021년까지 공부할 사람을 한번 보고, 자, 이게 주인장 사제기 해서 주민을 국민으로 보면 국민, 장소, 대화, 재난에서 대화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봐도 되고, 이 가우스의 내용 7개를 못 외웠다 해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 평소에 이제 공부할 때 가우스가 생태론 공부하면서 가우스 봤던 기억이 난다면 생태론이 뭐라고요? 생태론이 생태계 내에 깨구리처럼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대화라는 건 뭡니까? 대화라는 커뮤니케이션은 보통 의사교환인 거죠. 그죠?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로 봤는데, 그래서 국민이나 장소, 재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주어진 환경으로 볼 수 있지만, 대화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의 성격이 강한 거죠. 생태론에서 다른 보기 지문하고 성격이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찍어도, 여러분이 나 가우스 봤던 것 같은데 나 못 외웠는데 해서 찍어도 3번을 찍어야 되겠죠. 그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4번을 찍어서 많이 틀렸더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 행정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신생국에 대한 경제 원조 실패 이런 내용들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되는 거야. 비교 행정론은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서 과학화를 가져오죠. 그죠? 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환경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생국이 발전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비교 행정론이 3번처럼 환경 차이로 인해 발전 못할 거다, 비관론적 숙명론 이에 대한 반발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발전 행정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발전 행정론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이 발전 행정론 1단계 비교 행정론에 대한 반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전 행정론이 뭐냐? 36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발전 행정론 하면 우리나라 딱 생각해보면 뭡니까? 한국 돈도 없어. 1970년대 돈도 없어. 자원은 많냐? 그럼 우리가 석유 팔팔 납니까? 막 석탄이 이제 사양 사업 돼 가는 거고, 무슨 천연가스를 갖고 있습니까? 없죠. 자원도 없어. 자본 돈도 없고 자원도 없어. 그러면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시설 같은 게 잘 돼 있습니까? 한국 전쟁 때 다 폭탄 맞아가지고 다 파괴되고 없어. 그죠? 이런 사회에서 그러면 우리는 환경이 이러하니 계속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변화 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 생활 수준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그죠? 싱가포르는 좀 잘 사는 나라고 태국, 베트남 이런 데랑 우리 생활 수준이 차이가 없었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도 거기 유교적 전통 하에서 공부는 열심히 시켰네. 그죠? 여러분도 공부한다고 하니까 지금 집에서 자, 잘해주시죠. 이제 공부 시작하니까 공무원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학원비도 잘 주시고 밥도 잘 챙겨 주시고 그죠?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뭔가 우리 산원공상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죠? 뭔가 학문을 하고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조선시대 때부터 있어 보였던 거야. 양반처럼 보였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 집에서 잘해줍니다. 그런 교육열에 의해 잘 교육받아진 우수한 인재들이 있으니 그 사람을 중심으로 행정관료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를 바꿔보자 라는 게 발전행정론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면 행정을 발전시키는 거야. 그래서 행정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물리적인 기반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지만 그러면 이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비관하고 살 게 아니라 행정이 중심이 되자. 행정 기능의 발전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보자 라는 게 발전행정론입니다. 자, 특징을 보면 그래서 아무 자원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의 개발 엘리트의 역량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엘리트주의적 관점이란 건 소수 엘리트 행정관료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엘리트 관료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역량에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발전 전략을 세워나갈지를 소수 엘리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기관 형성 전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한정된 자원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려면 변화의 주체가 필요하고 그 변화를 이끌어 나갈 주체, 그 기관을 형성해서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발전행정 할 때 대표적으로 새마을 운동했죠, 그죠?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마을 개선 사업 이런 걸 막 진행합니다. 그럼 그거를 그냥 새마을 운동한다, 사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시키면 잘 실천이 안 되니 새마을 운동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죠. 전국 단위의 운동본부가 있고 그 밑에 지역 단위의 운동본부를 다 만든 다음에 거기서 리더들이 새마을 운동을 막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침마다 음악 틀고 새벽 종이 울리는 음악 틀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들 동기부여를 막 시킵니다. 그죠? 이런 소수 엘리트에 의한 적극적인 역할이고 그걸 기관 형성을 통해서 실현해 나갔다라고 해서 기관 형성 전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란 건 새마을 운동 본부처럼 그런 활동을 선도해 나가는 조직을 의미하겠죠. 그죠? 경제 성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머지 가치를 다 후퇴시켰죠. 그죠? 억압했죠. 그죠? 복지라든지 분배, 노동자의 인권 이런 문제는 일단 다 억압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성장 제일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이 경제 성장을 추진하면서도 우리는 그 줄 끝에 보면 밑에 그 문단에 이제 마지막 줄 보면 불균형 발전 전략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동태적 불균형 이론 이렇게 발전 경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자원도 한정적인데 사회 모든 부분이 동시에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 성장을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치가 한 번에 좋아지면 좋겠으나 자원의 한계가 있으니 일단 다른 영역보다는 경제라는 영역의 성장에 우선을 두는 거죠. 경제 성장 제일주의를 선택했고 이 경제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가치, 모든 기업들이 동시에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자원이 없으니 한정된 자원을 소수 재벌한테 집중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성, LG, 대우 이런 재벌들이 먼저 성장하고 그러면 그 성장한 다음에 자원을 집중한 거죠. 그죠? 집중해서 성장한 다음에 그 혜택을 하청업체 같은 이 나머지 중소기업들에게 나눠줘라라는 게 이제 불균형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런 재벌들을 키워줬더니 동네 슈퍼마켓까지 다 상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돼서 뒤에 이제 계속 우리 사회에 좀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균형 성장을 통해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 성장 이런 게 과정들이 다 동태적인 과정인 거죠. 변화해 가는 거니까 동태적 불균형 성장 이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효과성이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효과성이란 목표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데 경제 성장하겠다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얼마만큼 경제 성장을 하는지 그래서 경제 성장 정도의 목표의 달성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효과성은 그래서 우리는 수출 1억 불 달성 이런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목표 달성 정도 효과성에 관심을 두고 갑니다. 이 행정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행정 관료가 삼성 이번에 이 개발은 삼성이랑 하자. 행정 관료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현대와 같이 한다. 그래서 현대랑 같이 한다, 삼성이랑 한다를 선택을 다 관료들이 해왔던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관료 부패, 행정 비대화에 큰 문제를 낳게 되겠지만 어쨌든 소수 관료가 이런 결정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독일한테 그러면 돈을 빌리자. 독일에서 엄청난 차관을 빌려오는데 담보를 잡아달라고 하는데 담보가 당장 없네. 어떡하지? 독일 너네 필요한 게 뭔데? 간호사와 강부 알겠다 그거 보내줄게 해서 우리 간호사와 강부를 독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엄청난 차관을 제공해주고 대한민국이 이거를 못 갚을 수 있으니 담보로 뭘 가져간 겁니까? 광부와 간호사들을 독일에 보내서 이 사람들이 실제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은 정당한 월급을 받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 제대로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사람들의 임금이다. 이제 보류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을 담보로, 그래서 이 사람들
독일 출국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찬장이 불러서 미안하다며 뭐 그랬다는 유경수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독일 가가지고 강산 노동자 일하고 간호사로 일하는데 그렇게 노동자 파견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경부고속도로를 짓자. 그리고 수출 산업에 집중하자. 뭐 이렇게 하죠.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행정부가 다 결정하는 겁니다. 얘들을 보내자. 이런 사업에 투자하자.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눈물 나는 스토리도 있지만 또 기분 나쁜 스토리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일본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한테는 한일 협약을 맺어서 일제시대에 위안부 할머니들 배상금, 그 다음에 강제징용 당해서 뭐 노동자들 강제징용 당해서 일했던 거에 대해서 받지 못한 배상금 일본 정부로부터 다 받아오죠. 그죠? 받아오고 나서 받으면서 독도 문제도 문제 삼지 않을 거고 김종필 씨가 앞으로 독도 문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미리 폭파시킬까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받아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포스코 짓고 경부고속도로 짓고 혜택을 누렸던 거죠. 그렇게 누렸는데 뒤에 와서 이제 문제 되는 거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리 일본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소송해라 이거야. 소송해라 이거야. 왜? 소송하면 자기들은 법적 책임이 없는 게 명확하니까. 너는 한국 국가한테 너네 정부한테 받아야지. 우리는 그 정부를 해결 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그런 돈을 받아와가지고 어디다 쓸 건지를 행정이 다 결정하는 거죠. 어느 사업에 집중할지를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정책 결정 기능이 강조됩니다. 국가 발전 견인을 위한 적극적 정책 결정 기능이 강조된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 이원론 하면서 발전 기능설 하면서 발전 행정론에서 정치행정 이론론이다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게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공원과 한계를 보면 공원은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했다. 한계는 이렇게 너무 주관적인 거야. 우리가 이 과학적 연구이기보다는 이 한정된 자원을 어디다 쓴다. 경제 성장이 중심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보면 주관적이고 가치적인 성격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주관적, 규범적, 가치 판단적 성격으로 인해서 과학성이 결여된다. 발전 역시 발전이란 개념이 경제 성장하면 발전인 거냐, 서구화되면 발전인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죠?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한국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했는데 또 다른 나라들은 성장한 나라도 있고 뭐 대만, 싱가포르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죠? 보편적 이론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권력이 행정에 집중되고 부정부패의 문제, 그리고 행정이 지난 시기에 커지면서 시민사회를 제약하고 민주적 가치를 훼손했죠. 그죠? 이 과정에서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면 다 빨갱이 취급당하면서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했고, 결과적으로 저 불균형 성장 전략이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고 있죠. 지금도 부의 불균등 문제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전행정론에 관한 설명 밑에 내려가 보면 행정에서 정치보다 경영을 중시합니까? 정책 결정 기능 중시했죠.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지 개발 엘리트, 개발 관료들이 이런 정책 결정 기능을 중시했습니다. 그죠? 나머지 지문은 2, 3, 4, 5번 지문은 2, 3, 4번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보면 비교행정론과 발전행정론을 이렇게 비교한 거야. 자, 둘 다 개발도상국 행정을 연구했죠. 그죠? 둘 다 비교행정론과 발전행정론 모두 개발도상국 행정을 연구했습니다. 둘 다 환경을 인식했고 둘 다 서구 중심적 편견에 빠져 있다. 그죠? 비교행정론은 차이점을 보면, 비교행정론은 행정을 이 환경이라는 핵심 변수에 있어서 종속 변수로 봤죠. 그래서 환경 차이가 있으니까 행정의 차이도 당연한 거고, 그죠? 당연한 거고 그걸 바꿀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체제의 특성을 중시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각 국가 간의 체제의 차이, 특성. 그래서 한국이란 행정은 한국의 행정 환경에 의해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한국 행정은 이런 특징이 있다. 어떻게? 개발도상국 행정은 프리즘 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업사회는 산업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프리즘 사회, 개발도상국으로서 프리즘 사회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분파성, 이질 혼합성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교 연구를 통해서 과학성을 지향하는 거고, 발전행정론은 이제 행정이 환경에 의한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다. 행정이 정치, 경제, 사회, 행정을 둘러싼 환경을 다 바꿀 수 있다. 뭐가 중심이 되어서?
소수의 개발 엘리트 관료 인간이죠, 그죠?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관료 인간에 의해서 환경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가진 능력을 중시하는 겁니다.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체제 능력을 중시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성, 기술성, 여기서 말하는 기술성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처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복습해 보시고 잠시 쉬었다 체제론 들어가겠습니다.